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하하, 노래 훔치네요, 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여기저기 손편지가 눈에 띕니다. 제 지인은 자고 일어났더니 아내의 정성스런 손편지가 냉장고에 붙어 있었답니다. 나 개모임에서 며칠 단풍놀이가 봄국 끓여놨으니까 데펴 먹어. 네, 정성스런 손편지를 받고도 표정이 가히 좋지 않았답니다. 또 최근에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정성스런 편지, 그걸 읽는 국민들의 표정도 가히 좋진 않습니다. 잠시 후에 무슨 내용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누군가 편지를 썼다는데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사람은 최순실 씨입니다. 네. 이 최순실 씨가 얼마 전에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쓸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구치소 관계자를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편지를 못 쓰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아하. 이 최순실 씨는 정준길 변호사에게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쓰고 싶은 내용을 불러주고 정준길 변호사가 이것을 받아 적고요. 받아 적은 편지를 다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전달을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네. 유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네.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하.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 그럴까요?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사죄를 드린다. 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네. 대통령 취임 전에 내가 곁을 떠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네.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 네. 애당초 대통령님은 죄가 없고 네. 대통령 곁에 머물렀던 죄로 저만 죄를 지고 갔으면 됐을 문제이다. 네. 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다시 보는 날이 없을 것 같아 글을 쓴다. 아하.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SNS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쓴다는 내용이 왠지 무슨 대한민국 전체의 고함 뭐 이런 뜻으로 좀 읽힙니다. 일단 이제 이 건과 관련돼 가지고 의문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하. 첫째는 이 동부 구치소 측을 지금 네. 이제 그 고발한 상태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박 대통령에게 그 편지 쓸 생각을 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서신 접견권이라고 하는 것이 침해에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지시를 갖다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 보도에 의하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유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도 접견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지금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타결하기 위해서 직접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입으로 얘기하고 받아 적어가지고 그러면 유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됐단 말이죠. 네. 그럼 이거는 개인이 개인한테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개인이 개인한테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 개인에게 전달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개인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국민들 앞에 전부 다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저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네. 느끼는데 아까 말씀 이제 하셨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했는데 글쎄요. 두 가지 의혹입니다. 왜 위에서 금지를 했는가? 네. 두 번째, 그렇다면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달된 편지가 개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네. 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군요. 네. 일단은 이 편지를 물론 구치소 안에서는 뭐 종이로든 서신을 전달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다 이렇게 상당히 두꺼운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다 막아져 있습니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만 이제 스피커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이 내용을 편지로 작성해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했으니까 내용, 자신의 내용을 최순실 씨의 변호인 얘기, 정준길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지가 처음이자 이 생에서의 마지막 편지라는 심정으로 박 대통령님께 느끼는 죄송함과 앞으로 항소심에서 본인이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참 이걸 누구한테 또 전달하는 것도 웃기지만요. 글쎄요. 일단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강선우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강선우 평론가님께. 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남아있더라도, 자, 그 전에 문장 하나 읽을게요. 대통령 취임 전에 곁을 떠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 그 다음 문장이 남아있더라도 투명 인간이 돼서 남모르게 도왔어야 하는데 주변에 나쁜 악연들을 만나서 대통령님에게까지 죄를 씌워드려 하루하루가 고통과 괴로운 뿐이다. 나쁜 악연? 누굴 대체 언급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최순실 씨 본인 입장에서는 뭐 고영태 등이 본인한테 나쁜 악연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뭔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죄하기보다는 이제 피해자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구치소 측에서 부당 대우를 받았다, 편지를 못 쓰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최순실 씨가 공범 관계인데 그렇다면 공범끼리 편지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구치소에서 그걸 쓰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마치 본인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악연들을 만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도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그 지금 현재 구치소에 있으면서 좀 반성을 하고 진심 어리게, 그리고 정말로 본인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누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좀 조용히 계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복잡합니다. 지금 최순실 씨를 접견한 변호인 정준길 변호사가 구술한 걸 구치소 안에 받아 적어서 그것을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하니까 류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이 편지 수신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편지 받아봤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받아봤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아하. 직접 받아보기에는 불가능하고요. 보도나 뉴스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원했다라고 하더라도 교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은 그대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서신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전달되기에는 좀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보도해서 계속해서 뉴스로 전하고 있고, 또 신문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번 병실에 누워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해당 부분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교도소나 교도소 내에 이런 어떤 팁이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떤 방송 주제나 내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규제를 해가지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교정 업무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삭제해서 안에 이렇게 전파하고 보도하는데, 네. 아무래도 입원실, 병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통제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교정 업무 담당하는 담당 교도관이 병실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뉴스를 계속해서 틀어놓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해당 보도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내용 중에 애당초 대통령님은 죄가 없었다 이런 내용도 눈에 띄고요. 한순간의 거짓이 진실을 가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런 내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 같은 인연으로 나타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왜 최순실 씨는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대상으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택했을까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왜 하필이면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통해서 SNS로 이 편지를 공개했을까, 이것이 좀 이해가 갈 텐데요. 네. 2017년 10월에 그 당시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그 당시엔 최고위원이었어요. 이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촉구 집회가 한참 이제 열리고 있을 때 여기를 참석을 했다가 지나가는 참가자에게 태극기 봉으로 머리를 맞은 적이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본인의 개인 방송으로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이제 절규를 하는 뭐 영상을 낸 적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기억을 하실 텐데 이 황교안 대표가 서울역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의 사퇴 1인 시위를 하면서 삭발도 하고 했을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된 행동을 하고 또 SNS나 개인 방송을 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알려지게 하려는 노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당시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통해서 이제 몇 등 안에 드니까 최고위원 됐잖아요.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서 전당대회 때 단상에 올랐을 때 모습도 많이 회자가 됐어요. 하이힐 딱 벗어 던지고 오른손인가요? 그 리본 같은 거, 이 손수건 같은 거 메고 아주 여전사의 이미지를 드러내는데, 앞서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모습, 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이런 편지까지 전달하는 그런 신뢰감을 줬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다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여기는 저보고 지금 왜 왔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저한테. 아니, 좀 때리는 건 아니죠. 서로 싸우지 마세요. 정말로 외쳐주십시오. 하나의 구원하고 외쳐주십시오. 정식대 정계달라고 외쳐주십시오. 글쎄요. 오윤성 교수님 보실 때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뭐 자기의 의지, 뭐 신념 그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어떻게 비춰질지, 자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가족도 있고 그럴 텐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상당히 용감한 것 같네요. 용감하고 자기가 이제 일단 한번 그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냥 그 주위 사람들하고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서는 관심을 끌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저분이 네. 저러한 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네. 글쎄요, 뭐 좀 특이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네요. 네. 보니까. 옆에서 제가 들으면서 오윤성 교수님이 좀 이 논평 자체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는 이 직업이 극한 직업이 되는 걸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 50분쯤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는데 이 광주 북구에서 38세 남성의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택시를 잡아서 이 택시기사는 차를 세우고 손님을 태웠는데요. 네. 이 뒷좌석에 31세 여성이 탑승을 했습니다. 네. 손님이었습니다. 자, 목적지를 얘기하고 운행을 시작했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성이 뒷자리에서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재연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아, 우, 어 이런 선정적인 소리를 내면서 이 계속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게 택시기사가 이제 제지를 한 겁니다. 네. 제지를 해서 이러지 마시라 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뒷자리에서 앞자리로 이제 건너와서 허허.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옆에 와서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고 허허. 합니다. 네. 네, 이 결국- 혐의로 이제 네네. 경찰에 넘겨지게 된 거죠. 네. 지금 이제 저희 사파가 선생님도 수위를 조절하시느라고 저거 그리시느라 애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린 사건 중에 택시 기사가 술 취한 여성 손님의 몸을 추행하는 그런 사건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건은 여성이 만취한 여성이 택시를 탄 다음에 택시 기사님한테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여성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게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데요. 지금 만약에 이제 그 남자 손님이 여성 기사에게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건 뭐 당연히 그건 강제 성추행이 되는 것인데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남성이라고 해가지고 저 남성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 택시 기사가 저 상황에서 혹시 본인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아 이건 뭐 어떤 기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여성과 어떤 그 관계가 된다면 저 남성 같은 경우는 바로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남성 그 택시 기사가 여성 그 손님을 성추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저분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징그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차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 CCTV에 그대로 다 이렇게 촬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 여성이 그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저런 상황 보면은요, 강선우 평론가님, 만약에 택시 안에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아마 저 택시 기사님 정말 큰 봉변을 당했을 거나 또 곤경에 처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이 처음에 부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만취 상태에서 정말로 기억이 안 났었는지 아니면 기억을 하면서도 일단 뭐 부인을 하고 봤는지는 알 수 없는데 네. 그 경찰이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이제 본인이 뭐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이 새벽 2시 50분경이에요. 그렇다면 이 택시기사 입장분에서는 밤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열심히 생업을 위해서 뛰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이런 봉변을 당했으면 얼마나 무섭고 모욕감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결국 이 사건이요, 재판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최단미 변호사님. 지금 이 여성이 받고 있는 혐의가 강제추행 혐의입니다. 이 강제추행 혐의인데 재판부는 이 30대 여성이 택시기사와 합의는 하지는 못했어요. 합의는 하진 못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고 이 여성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 명령도 내렸는데 네. 과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적절한 형량이었는지 이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네. 글쎄요, 진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다면, 남자 승객이 여성 택시기사님한테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시청자분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여기에 지금 신상 공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네, 재판부에서 이런 어떤 성범죄를 선고를 할 때에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우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동정 범죄의 어떤 전과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판단을 했고요. 아마 이것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건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이 여성 자체가 뭐 맨정신에 그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네. 굉장히 좀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는 않지만 네. 이 성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서 이 본인의 어떤 신상 정보는 등록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앵커께서 과연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바뀌었다, 이 기사님과 성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선고가 나왔을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건도 그렇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남성이 그랬다라고 하면 거의 99% 실형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범죄와 관련되어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굉장히 뒤집어진 성별이 바뀐 경우에 있어서 판결 선고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판결 선고 자체가 좀 적당하냐, 적정하냐, 공평하냐,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강제 추행 범죄와 관련되어서 엄벌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양형이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곰탕집 추행 사건을 보게 되면 1.3초 추행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유무죄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다툼이 있는데 1심에서 그게 징역 6월이 선고가 된 겁니다. 물론 성추행과 관련되어서 정말 유죄가 선고되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생각하는 받은 고통 그런 것도 물론 고려되어야 되지만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야말로 그 실형에 의해서 인생이 그냥 다 파탄 나버리기 때문에 강제 추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따른 네. 적정한 양형인지는 우리 사회가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일단 이 여성은 재판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는 1년을 선고했으며 당장 지금 수감 생활을 한다는 건 아니고 1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걱정되는 건요. 글쎄요. 이런 게 반복적으로 또 드러날지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정말 없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요즘 배우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김기영 아나운서. 예, 약 7개월 전쯤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이었습니다.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 통행로를 지나던 차가 정차 중이던 차를 들이받게 되는데 이 차를 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사람이 바로 배우 최민서 씨였습니다. 네. 그는 당시에 길을 비켜주려고 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를 박았다고 하는데 네. 이 피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역주행을 일방 통행로로 진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고를 나기 전에도 한 1km 정도 술을 마신 상태,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을 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3%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요즘 0.08이 면허 취소인데 거긴 약간 못 미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을 보면 강선우 평론가님, 네. 시청자분들은 알 듯 모를 듯 약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배우 같은데 대체 누굽니까 최민서 씨가? 최민서 씨는 지금 데뷔한 지 17년 차 배우입니다. 오, 오래됐네요. 네, 지난 2002년에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네. 데뷔 당시 바로 주인공으로 발탁돼서 그 당시에는 충무로의 신데렐라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요. 그 돈텔 파파, 가발, 수키 등에 출연을 하고 그리고 드라마에도 다수 출연했습니다. 17년 차 배우. 그런데 지금 최민서 씨를 둘러싸고 비난이 가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최민서 씨를 향해서 비난이 더 거센 이유가 바로 이번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이 아닌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번 음주운전이 벌써 4번째인데요. 최민서 씨는 2012년 3월, 2015년 12월 등 과거에도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런데 처벌이 다 뭐 200만 원의 벌금, 500만 원의 벌금 이런 벌금에 그쳤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벌금으로만 처벌을 3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4번째 음주운전도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예요. 저 배우들 입장에서는 그냥 500만 원 벌금, 200만 원 벌금, 그래. 나 어디 광고 하나 찍으면 돈 들어오니까 그냥 그걸로 내자. 그런 심리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을 해결하는 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민서라고 하는 이 배우라 그러는데요. 17년 차라고 하는데 저는 전공의 특성상 주로 이 배우들을 사건 사고를 통해서 제가 인식을 합니다. 그전에 제가 잘 몰랐어요. 아하.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2년 3월 달, 2015년 12월 달, 그리고 금년 또 3월 달 해가지고 3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벌금을 받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4번째인데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이제 상습적으로 지금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지금 삼진 아웃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글쎄 이번에는 어떤 판결이 나올는지는 뭐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사람은 지금 음주와 관련되어서, 거의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습화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벌금만 받고 끝나서 그렇지, 만약에 사람을 갖다가 치거나 또는 다치게 해서 또는 죽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 사람이 그때쯤 돼서 음주운전을 그만둘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바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요. 지금 부상이 경미하고 이번에도 걸렸을 때 전치 2주면요.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 입장에서는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심적으로 충격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아니 그동안 김남국 변호사님 재판부가 너무 봐준 거 아니에요? 솜방망이 처벌한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뭐 어떤 피고인의 어떤 특성이 있다, 특징이 있다, 양형에 참조할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4번이나 이렇게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형 선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4번째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가 되는데 지금 최민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번째 음주운전에 의해서 사고까지 지금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전치 2주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누군가가 다친 것이고 그런데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에 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사고가 발생이 되어야 된다. 네. 되어서 이렇게 뭔가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음주운전 자체가 아예 위험한 것이니까 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4번째 음주운전 한 것만이라도 네. 엄벌에 처해야지 앞으로 최민서 씨에게 정말 이러한 사고를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일벌백계의 의미가 있을 텐데 네. 이런 사회적 공인에 대해서 이런 가벼운 처벌이 나왔다라는 것 네.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네. 또 음주운전과 관련되어서 또 이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네. 완전히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좀 적절한 양형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9일이니까 토요일 날 1심 재판이 1심 선고가 있었어요. 법원이 김경아 아나운서 네. 최민서 씨의 이 4번째 음주 운전 사고 관련해서 어떤 선고를 내렸습니까? 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판결 이유가 좀 있어요? 네, 판결 이유는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이제 재판부는 판단을 했고요. 대체로. 저 표현 참 애매하네요. 대체로. 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네. 그리고 잠을 자고 술이 덜 깨서 운전한 숙취 운전이다. 라는 이게 이유로. 무슨 말이에요? 숙취운전이라는 게. 몇 예. 시에 자고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이게 사실 이제 최민서 씨가 변명을 한 어떤 그 SNS 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9시 정도쯤에 이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고, 새벽 4, 5시 정도에 깨서 그때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숙취운전이라고 재판부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이게, 참, 진짜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게 아니고, 저녁에 밤 10시쯤에 취침을 하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운전대 잡은 이른바 숙취운전이에요. 이걸 참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고의성이 좀 낮다라고 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방금 술을 먹었으면은 당연히 내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운전을 하면 그것은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너무 명백한데 이 숙취운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10시쯤 잠을 자고 5시쯤 됐으니까 이 정도면 난 다 깼겠지. 내가 술이 안 취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네. 이 부분은 고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참작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유인데 네. 그렇지만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윤창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제는 아침에도 운전을 하면 처벌을 한다라고 해서 사실상 실제로도 윤창호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아침에 음주단속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렇죠. 언론 보도도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숙취운전이 예전처럼 잘못이 없다라고 그대로 법원에서 받아주는 거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글쎄요, 김경아 아나운서, 최민서 씨가 뭐 입장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예,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가 그 글은 삭제를 했습니다. 아, 또 왜 지어요? 또 왜? 네, 일단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저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하게 술을 마셨다. 그리고 9시가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 5시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판단을 해서 운전대를 잡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 뒤에는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일방 통행로에 진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방 통행로에 좌회전하면서 진입을 하면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바닥에 쓰여진 표시를 보고 여기가 일방 통행인 걸 알았고 그리고 상대편에서 맞은편에서 이제 차가 오니까 그때 이제 옆쪽 보도블록 쪽으로 본인의 차를 빼주려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일단 중간에는 해명한 네. 글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또 죄송하다 많이 사죄해 드린다. 네. 뭐 피해자분과 또 팬분들께도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만 오윤성 교수님 곳곳에 보면 장치가 있어요. 무슨 장치냐면 교묘하게 상황을
뭔가 책임도 전가하고 이유도 되고 변명도 합니다. 보세요. 특히 본인이 안 다쳤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경미하게 부딪혔답니다. 다친 사람 2주에 2주 지금 전치 2주. 이 사과는 진심을 담아야 되고 이제 변명이 없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술을 마셨다. 무겁게 술 마신 건 아니라는 거죠. 술을 어떻게 간단하게 어떻게 네. 마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 네. 그리고 일방통인 줄 몰랐다. 네. 그리고 경미하게 부딪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삭제를 바로 한 것이 저런 사과문을 쓸 바에는 오히려 쓰지 않는 게 더 낫다. 네. 오히려 그 상황을 호전시켜 보려고 하다가 더 이제 악화시켰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이 법률적인 판결은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로 나왔는데 네. 예, 지금 이제 저분이 종사를 하고 있는 저쪽 분야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일정 기간 출연을 좀 자제한다든지 그것도 그렇게 해서 방법이 될것 같아요. 뭔가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 중에요. 공분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강선우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그 최민서 씨가 올렸던 그 사과문을 보면 뭔가 언론 탓을 하는 게 보입니다. 어허.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적혀 있어요. 네. 제가 이 관련 기사를 몇 개를 쭉 훑어봤는데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다. 뭐 그 정도의 그냥 팩트만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 뭐 어떤 기사가 그렇게 너무 과장이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못 봤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에게도 많이 사죄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그 사죄를 많이 받았는지 충분히 받았는지 그건 피해자 판단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이미 많이 사죄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피해자분과 저를 아껴주시는 팬들께 뭐 죄송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까지도 약간 좀 뭔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음주운전 행위에 비해서 이게 뭔가 좀 지나치게 보도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도 지나치다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과는 그냥 정말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사과하는 게 가장 좋은 사과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예,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어요. 지금 이 최민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창호법이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윤창호법이 지난 6월 말부터 시행이 됐는데 최민서 씨는 이제 3월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시행 전이라 가중 처벌되고 또 처벌의 기준이 강화된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때에는 윤창호법에 개정된 적용을 안 받아도 최민서 씨는 2회 이상 똑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의 법에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았던 형량이 결코 중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은 윤창호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 이후의 것이면 더 강하게 처벌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이기 때문에 약한 처벌은 어쩔 수 없지만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형량 내에서는 중한형을 처벌하는 것이 이미 그때 당시에 사회의 인식과 적합하니 조금 더 형량을 가볍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제출했습니다. 네. 항소 지켜봐야겠지만요. 일단 최민서 씨 자중하시고 반성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의 실수 때문에 실형을 면했다지만요. 본인의 실수 때문에 그 커다란 실수 때문에 본인이 출연했던 영화, 드라마, 그리고 행사, 장면이 자료화면으로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같이 나왔던 사람들 무슨 죄입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반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외버스, 고속버스 탈 때 운전기사님은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나의 목숨이 이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유심히 관찰을 하게 될 겁니다. 한 고속버스 안에서의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광주에서 대전 유성으로 가는 버스 안인데요. 버스 기사가 고개를 돌리는데 옆에는 스마트폰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허. 띄워져 있고요. 이 기사가 앞을 봤다가 옆을 봤다가 스마트폰을 봤다가 이게 왔다 갔다 정말 많이 하는데 어허.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앞좌석에 앉은 손님이 이 영상을 찍은 건데요. 아, 손님이요? 아, 예. 승객이? 아. 맞습니다. 승객이 찍은 건데요. 저게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아하. 드라마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있었던 네. 겁니다. 당시에 이 버스의 속도는 100km였고요. 네. 자, 2시간 가까이 이제 2시간 넘게 광주에서 대전 유성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하. 2시간 내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조금 전에 이 들판이 잠깐 나왔던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기 위해 찍었던 걸까? 여러분 감 잡으시죠? 속도가, 이 차량의 속도가 이만큼 빨라요. 지금 그것을 이 승객분이 보여주기 위해서 창가 밖의 풍경도 잠시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 오윤성 교수님, 다른 승객분들 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승객 말고도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그 16일인데 네.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근데 오후 5시 15분에 그 승객 20명을 태우고 광주에서 대전까지 그 약 100km로 달리는 그 고속버스 아니에요. 20분 정도 타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 기사분 같은 경우는 업무 효율성이 정말 대단한데 운전을 하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 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예. 지금 제가 이게 보니까 휴대폰 거치대까지 좌측 창가에 아예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사실은 저걸 찍으신 분도 저기에서 저 기사분에게 지적을 하고 이 차를 세워라. 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하. 저도 이제 저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네. 제가 이 기사분 바로 뒤에 앉아 있었었는데 그분은 저렇게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전화를 했었어요. 아이고. 근데 저도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차를 세워라. 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왜 그러냐면 이 차에서는 운전대에 잡은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아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게 그나마 저 정도로 해서 다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네. 만약에 이제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고 난 뒤에 보험받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당시에 너무너무 기가 차고 두려운 마음에 저 영상을 촬영하셨던 승객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터미널 그 나와서부터 30분가량 통화하면서 또 전화통화 끝나고 유튜브 영상 드라마 신청하고 그러는 거를 제가 맨 앞좌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버스 기사님이 뭐 어떻게 운전을 하셨는지 그 대충 다 보였거든요. 좌측 그 창가에 그 휴대폰 거치대를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유튜브를 신청한 거죠. 공사 현장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차선 변경하는 도중에 그 기사님이 그 영상 신청하면서 그걸 미처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급브레이크를 잡고 그러셨고 승객들이 뭐야 할 정도로 급브레이크 잡아 깜짝 놀래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 아찔한 순간이 운행 도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곳이 광주에서 대전 하는 이 고속버스예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김기현 아나운서가 설명하신 것처럼 100km로 주행을 하는 곳이었고 2시간을 주행을 하는 이 구간입니다. 근데 저 구간에 공사 구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공사 구간들이 있으면 원래대로 가다가 이 차선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시청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옆에 거치대가 있으니까 앞을 보면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보면서 운전을 하니까 이걸 잠깐 보다 앞을 봤더니 공사 구간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을 바꿔야 되니까 급정거를 하는 와중에 너무 급정거라니까 이 안에 있었던 모든 승객도 다 깜짝 놀라서 세상에.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2시간 동안 공포에 떨면서 갔어야 됐겠어요. 네. 다행히도 공사 기간을 뒤늦게 밝아서 급정거를 했으니 망정이지 큰 사고가 날 뻔했고 네. 이 운전자는 버스가 도심에 들어선 이후에야 스마트폰을 거치대에서 꺼냈다고 하니까 네. 2시간 가까이 정말 공포의 구간이었던 그러네요. 겁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찬 게요, 김기혁 아나운서. 이 해당 버스 회사가 지난해 9월에도 말썽이 있었던 그 회사라면서요? 네, 지난 9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해당 고속버스 회사의 소속 다른 기사가 운전 도중에 지금 저희가 본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시청을 했지만 이 기사는 대추를 깎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진짜 이거 실화예요? 레알입니까, 레알? 이게 저는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대추를 깎아 먹는다. 네. 이거는 거의 뭐 서커스 수준인데 네. 기사 일을 하실 게 아니고 이제 뭐 다른 쪽으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잘못 때문에 이게 승객들이 정말 목숨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선우 평론가님, 정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사들은 다시 정직 끝나면 운전대를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뭔가 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승객들이 선택적으로 이 버스를 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그런 거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정직 뭐 몇 개월 처분보다 저는 조금 더 강력한 그런 징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행위가 운전을 하면서 본인의 운전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고속도로 운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품하면서 눈 잠깐 깜빡할 사이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드라마 시청을 하면서 운전을 한다? 참 상상하기조차 힘든데, 근데 앞서서 그 1개월 처분을 받았던 버스기사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드라마 시청을 한 그 버스기사도 그런 게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큰 사고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은 뭘 학습하게 되냐면은,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네? 이런 학습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학습 효과가. 그렇다면 이 습관을 좀 고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유선 교수님,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대출을 깎아 먹었다 그러면은 운전을 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묘기 대행진 수준인데요. 네. 저는 저렇게 해서 만약에 끝나면 또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저런 일이 벌어지면은 해당 버스 회사 사장이 네.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사과 방송까지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상존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버스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